예,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언제나 건강한 아나운서죠.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니까 내일 축구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참 잘 안 까먹으시네요. 그럼요. 네. 내가 오늘 있잖아요. 네. 휴대폰을 껐다 켰다가 예? 그럼 저는 그 심카드 있잖아요. 심카드에 비밀번호를 걸어놨거든요. 2단계 걸치라고. 이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하고 제 거하고 똑같거든요. 번호가. 자, 근데 그런 거는 까먹는데 이우영 아나운서 축구 언제 하는지는 안 까먹어요. 참 신기해요. 이런 걸 요즘 말로 이제 저에게 스며들었다. 그래서 우며들었다라고 하죠. 그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오버한다 그러는 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교수님한테 좀 스며들었다면 율며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오바이트 하려고 그러고요. 밖에서. 네. 예? 밖에 지금 정적이 흐르는데요, 교수님. 아니 지금 강정희 작가 저거 바삭바삭 뛰잖아요. 속이 안 좋다고. 저희 예. 저희와 아무 상관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좀 추워요. 내일은 좀 풀릴 거라 그러니까 축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추울 때 아랫목이라고 알아요? 네. 뭐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아랫목이 경험해 뭐예요? 본 적은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참 아랫목이라는 단어. 네. 예? 이게 이제 온돌에서 요새도 뭐 우리나라 다 온돌은 온돌이죠. 근데 온돌에서 제일 따뜻한 곳 이게 이제 과거 아궁이가 있었던 시절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 온돌 얘기가 나오니까 그 유럽에서는 비싼 집만 온돌이에요. 그렇죠. 예. 라디에이터가 주로 있잖아요. 전 스페인에 있었죠. 네, 제가 나름 에스파냐. 에스파냐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온돌이 참 좋은 건데 아랫목 요새는 근데 그 아랫목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랫목에 들어갔을 때 이 밑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이 공기는 차갑고 우풍이라는 것도 모르죠. 우풍 저번에 얘기해서 이제 그런 건 기억을 잘해요. 그럼요. 제가 다른 건 기억을 못해도 저 휴대폰 번호 그런 건 비밀번호 우며들었다 그런 거예요. 우풍에 스며든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순간 어떻게 반응을 해야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대본을 좀 짜야 될 것 같아. 네. 예. 저희가 약속을 해서 좀 대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네. 게 이우영 아나운서가 당황하는 게 재밌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보시려면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신유리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을 쓰시면은 이우영 아나운서의 이런 모습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우영 아나운서의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오늘 제가 인터뷰 나경원 전 대표한테 인터뷰할 때 궁금하신 점 이런 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할 거 다 했다. 교수님 근데 저 이후에 나오는 이외 출연자들에겐 주로 다른 질문 잘 안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본대로 안 해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도 네. 뭐 기본적인 틀은 쫓아가는데 우린 기본적인 틀 쫓아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의 합당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 색깔을 그걸 입고 왔구나. 무슨 말씀이시죠? 이거 더불어민주당 색깔 아니에요? 그 옷 색깔? 저는 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띠고 있지 않다는 점을 늘 언제와 같이 이게 뭔가 시그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게는 빨간색 옷도 그러니까 있고요. 저처럼 이런 색깔을 입으면 오해 소지가 없어요. 제게는 빨간색 옷과 노란색 옷, 파란색 옷 그리고 주황색 옷까지 정말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겐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회주의자군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옷 색깔 갈아입고. 예. 근데 어쨌든 합당을 했어요? 네,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합당에 굉장히 깊은 모양이죠. 예. 저는 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뉴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두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합당을 선언을 했는데 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 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을 했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본인의 초심과 같다라고 양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지금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지난 20일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한국의 희망은 지난해 8월 창당을 했죠.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양 대표 제3지대 연대 움직임 속에서 수시로 긴밀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두 신당의 상징 색깔은 주황색으로 같고요. 이 대표와 양 대표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산업 벨트, K 네옴시티 건설,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등 세 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 시선은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의 미래 대연합,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의 움직임으로 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네. 웃음 참느라고 수고했어요. 네. 양양자 대표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방송 전에 저 밖에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이 원래 희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색깔이 주황색이래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고 외우면 돼요. 네. 그 양양자 대표가 희망이라는 색깔이 주황색이다. 근데 개혁신당 딱 보니까 주황색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당이요, 자신을 상징하는 색깔을 남이 가져가면요, 다른 정당이 가만히 못 있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 희망이 상징하는 색깔은 주황색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혁신당이 주황색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두 당이 합당을 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운 미래 또 잊어먹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데가 새로운 미래. 네. 새로운 선택이죠. 새로운 선택.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데 새로운 선택이고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데가 새로운 미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이 하시는 데가 미래대연합이고 그러니까 모르시면서 자꾸 끼어들면 안 됩니다. 깜빡이 좀 켜겠습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밤마다 자기 전에 이 정당 이름을 외우세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외우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이 다 모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자꾸 어디 출마를 해라 어디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일종의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기싸움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합당을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어떤 주도권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폭제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탈당한 의원들이 있는가. 양당에서 양당이 탈당한 의원들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거에 의해서 저는 이 합당 여부 거기에서의 합당 이후의 주도권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중순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대충 탈당 규모가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한번 보면 이게 정말 거대한 제3세력으로 등장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조성됐던 갈등 양상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동행으로 봉합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여권 내부 갈등이 계속이 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총선에서 필패, 공멸이라는 인식 아래 갈등 촉발 엿새 만에 서둘러서 응급처치를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건섭 대통령 비서실장 또 당내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여기서 물밑 중재에 나섰다는 후문이 있고요.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에 따르면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출근길에서 아주 굿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갈등의 불씨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갈등의 본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입장이 변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면서 갈등의 시작점이 됐다고 지목받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몰카 공작이라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김 여사 논란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실의 결자 해지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등 김 여사를 향한 거친 언사를 문제 삼는 쪽에서는 김 비대위원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공천 힘겨루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공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정 간 힘겨루기 속에 얼기설기 봉합한 양측의 갈등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봉합 수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 비대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갈등의 확대를 막았다는 표현이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이게 사실 양쪽에서 이 나름대로 뭔가 성의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그대로 표현하자면 방송에서 어떻게 정말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얘기다. 이거는 좀 상당히 좀 너무 심한 발언이었다. 이 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그런 아주 매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의 사과 입장 표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여론도 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누구죠?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저라면은 사실 뭐냐면 일단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출마 가능 여부는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3번 이상 연속적으로 의원을 내지 못한 지역이 바로 마포 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전략공천 된다면 뭐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본선에 만일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좀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대위원 해가지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런 쪽에서 좀 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실은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어제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당에서 결정만 하면 그래서 총선에서 유리하기만 하다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돼야지 봉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봉합이라는 단어 썼지 해소라는 단어는 안 썼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어떤 걸요? 모른 척을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요. 어떤 걸 말씀? 갈등이란 거 해소가 안 돼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싸울 때는 해소가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으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봉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봉합은 그런 조치들이 가시화됐을 때 저는 봉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 힘겨루기다. 이런 분석에는 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해법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대통령실도 해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해법을 저는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총선에서 만일 국민의힘이 지잖아요.
이게 새 존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 정치적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해지고요. 총선이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21대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국정을 이끌었는데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존재감 자체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집합 때문에 해법이 나올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천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난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공천 이거는 그 다음 문제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서천 화재 현장 방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현장을 배경 삼은 봉합쇼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 촉발 요소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또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을 했고요. 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하는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화재 현장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울부짖는데 꼭 그 처참한 무대에서 봉합쇼 한 컷을 찍어야 했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본질은 김 여사의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창고 공개 수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는 독재자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서영교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관권 선거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무가내식 공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정치쇼 운운하면서 마구잡이식 비난과 트집에만 몰두하더니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는 온갖 영상과 사진을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열을 올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고 실제로 그 보도된 그 리포트들을 보면은 실제 어떤 상인이 윤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를 듣고 싶어서 갔더니 대통령이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양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2층에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네. 1층에 이제 대표들이 있었는데 2층의 상인들을 안 만나고 1층에 있는 대표들만 만났다. 그래서 2층에서 기다렸던 상인들이 굉장히 화를 냈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보도인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나중에 전한 얘기가 있어요. 정부의 지원책을 쭉 얘기를 하니까 2층 그 상인들이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한쪽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와전이 됐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서천시장 화재 사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것은 뭐냐면 피해를 받은 상인들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쇼를 하네, 어디 가서 배경으로 하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은 설령 만에 하나 자신들이 그렇게 진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걸 입 밖에 내지 말고 서천시장 화재에서 피해를 본 상인들, 이재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정부의 정책 중에 이게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치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서천시장 상인들, 그러니까 이 화재에서 피해를 본 상인들의 어떤 그러한 그 마음에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히 좀 민주당한테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안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다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설령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올해 11월 5일에 열립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면서 대세론 굳히게 나섰는데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경선에서 35%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3.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45.6%를 각각 득표했다고 전하면서 자체 분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전했고요. 다른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 개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연설에 나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한 뒤에 경선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고 계속 경선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첫 번째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51% 득표로 승리한 이후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공화당 경선구도 트럼프, 헤일리 간 양자 대결로 재편이 됐습니다. 헤일리 후보는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함에 따라서 2월 24일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배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공화당 경선은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1인 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 선거인당 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시종 70% 안팎의 압도적 득표로 1위를 지키면서 승리를 일찌감치 예고했다고 합니다. 양당은 주별로 경선을 마친 뒤에 공화당은 7월 15일에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19일에서 20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한 바 있죠. 트럼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현재 흐름이 그대로라면 리턴 매치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법 리스크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법 리스크하고 미국의 사법 리스크하고 달라요. 일단 첫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대선 전에 뭔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라고 가정하고 그 이후에 재판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감옥에 가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국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감옥에 가는 게 확정이 돼서 깜빵에 갔다 하더라도 깜빵에 있는 사람이 계속 대통령직을 합니다. 미국은 헌법상으로, 법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야 이게 깜빵에 가면은 이거 뭐 다시 선거를 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법 리스크가 생각보다 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저는 그 어떤 엄마 아버지가 정치를 하시는구나. 아니, 그 어떤 당황스럽네요. 야 몰랐네. 네. 엄마 아버지가 정치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근데 누구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가 좋아요, 바이든이 좋아요? 둘 다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어서. 아는 사람만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네. 그렇고. 근데 엄마 아버지도 잘 모르나 보죠? 아니요. 너무 잘 알아서. 근데요. 네. 트럼프와 바이든이 됐을 때 이게 시나리오별로 되는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맹 위주에 있어서의 외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세금으로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는 중동 문제 거기에서도 우리는 손 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한테 방위비 부담을 더욱더 요구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게 2035년에 다시 재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조기에 개정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왜 개정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일본은 1988년에 개정을 해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46톤의 플루토늄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재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 20% 농축은 가능하지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부터 우리는 차차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웃음 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따님과 아내분 중에 어떤 분이 더 좋으신가요? 전 다 좋아요. 거기다 우리 뚜뚜하고 세븐이 우리 고양이 길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걔들이 너무 이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